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파열음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을 주재할 수 있다며 직접 중재에 나섰는데도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을 추석 전 끝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게서 온도차가 보였고, 당내 민형배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은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원 게시판도 이 문제를 놓고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첫 소식 변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국무회의 발언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권력 집중에서 비롯된 권한남용 문제를 방지하고 수사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고, 국민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며 대책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까지 말씀하셨어요. 어제 대통령 발언이 공개된 직후 개혁의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한다며 온도차를 보였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부각되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공개 토론 등 대통령 요구에 대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검찰개혁 특위를 이끄는 민형배 의원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 의원은 신중론을 제기했던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 너무 나간 것이라고 직격한 바 있습니다.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당정에서 의논돼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검찰개혁은 신속해야 한다며 정 장관을 비난하는 글과 대통령 말씀에 반항하느냐며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하라며 정 대표를 비판하는 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법무부, 민주당 간의 검찰 죽이기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속도전이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의 검찰 내부 분위기를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부글부글인데, 특히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임 지검장은 공개적으로 상관과 동료들을 검찰 오적으로 부르며 직격하고 이 법무부 장관도 이들에게 장악돼 있다고 했죠.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가 아닌 정치 선동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화난 얼굴로 조국 혁신당 의원들과 인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발탁된 임 지검장은 국회 공청회에서 검사 5명 실명을 부르며 검찰 오적이 개혁을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김앤장 등 5대 로펌과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임 지검장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싫다고 국민을 죽이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수도권 차장검사는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국민 99%가 해당되는 민생수사도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방검사장은 검사가 아닌 정치 선동가의 발언이라며 보안 수사를 막는 것이 왜 국민에게 도움되는지 아무런 설명 없이 장관과 동료 검사들 욕만 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관관 통제를 위한 보안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수사의 어떤 부실한 측면들 또는 봐주기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네. 한 중간 간부는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 지시대로 각본 없이 유튜브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 분위기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한 조국 전 대표는 또다시 청년층을 자극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최근 2030 남성이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는데, 이번엔 서울 상류층 청년일수록 극우일 확률이 높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논리라면 자신의 자녀들도 극우라는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공유한 기사입니다. 대선 이후 여론조사를 분석한 미국 캔자스 대학 김창환 교수의 인터뷰를 담은 것으로 김 교수는 2030 남성의 극우 비율이 전체 국민의 2.5배라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서울에 사는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조 원장은 20, 30대 남성이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말해 논란이 되는데 자신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20, 30대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이 보이는데 저는 단순한 보수 성향이라면 오히려 문제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극우 성향을 아주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논리라면 자신의 자녀들도 극우 청년이냐며 갈라치기 전에 입시 비리로 박탈감을 느낀 청년들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조 원장이 22대 총선 때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53억 원이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가장 민감하고 과거의 입시 비리에 강하게 반발했던 세대를 극우라고 낙인 찍고 본인의 입장에 반대된다고 공격하는 이러한 행태는 굉장히 비난받아야 됩니다. 개혁신당도 특정 나이, 특정 계층이 어떻다고 하는 건 일반화의 오류이자 혐오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의 엇박자 기류가 심상치가 않은데 왜 이런 잡음이 나오는 겁니까? 열흘 전 만찬회동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청을 정부조직법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라는 큰 틀의 개혁은 추석 전에 하고 구체적인 부수 법안들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여권 내 이견이 계속 노출되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놓았던 일종의 중재안이었죠. 그런데 논의가 강론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파열음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요. 검찰의 특수부 역할을 대신할 중수청을 행안부 아래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 또 검찰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지, 검찰의 1차 수사 지휘권을 인정할지 등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을 최대한 뺏겠다는 쪽에, 법무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쪽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중재하겠다며 이제 제안을 했는데도 당의 반응은 왠지 시큰둥한 것 같아요. 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개혁의 부작용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당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수사 혼선과 사건 적체가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송치한 민생범죄 사건의 검찰 처리 비율은 문재인 정부 취임 이듬해인 2018년에 2016년 대비 16%가 줄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실패의 원인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이 뜨뜻미지근한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르니 그 해법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정권이 막 시작한 때라서 대통령의 힘이 막강한 시기인데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도 뭔가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역대 정부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의 의중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작동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당원 주권주의를 강조하면서 당원들의 권한을 키워놓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도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박찬대 후보에게 있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정청래 대표가 승리를 했죠. 특히 차기 전당대회에서 재선을 노리는 이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상황 역시 국민 전체보다는 당심을 먼저 의식할 수밖에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청래 대표는 어제 자신 SNS에 검찰 개혁 시기를 놓치면 실망한 지지자들이 빠져나간다고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과 통합과는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검찰 개혁을 둘러싼 최근 파열음 역시 그 일환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강경한 입장으로 당 대표에 선출된 장동혁 대표. 그런데 요즘 좀 뭐랄까요? 당선 이후에는 조금 달라졌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장동혁 대표는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유튜버 전한길 씨를
당 밖에 있는 의병이었고 그 옷이 가장 잘 맞는다며 일각에서 제기됐던 당직 기용서를 일축했습니다. 비상계엄 문제도 잘못된 과거 행동과는 절연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당대회 전 강경 일변도에서 다소 톤을 낮추는 모습인데 빠른 인적 청산과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등을 주장하고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과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어서 당대표가 됐지만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당대표로서의 입지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장 대표의 변화가 임기 초기의 일시적인 제스처인지 실제로 전략적 전환을 시작한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장비 반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나흘 만에 나온 갑작스러운 압박에 국내 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미국이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경우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간 별도의 허가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줬는데 더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장의 생산 역량 확대나 기술 개선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아예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Well, the president, he's been very clear about the need to reshore manufacturing that's critical to our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That is especially in regards to chips and semiconductors.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허가 신청이 연간 1,000건 정도 늘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기 교체가 필수인 반도체 장비 특성상 승인 절차가 추가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승인 여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 플래시 중 30%를, SK는 D램의 4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첨단이 아닌 장비 반입이 일정 부분 허용이 되는 거지만 중국 업체들하고의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중국 시장을 점차 잃어버리는 결과는. 한미 정상회담 나흘 만에 나온 이번 조치가 미국이 우리 기업들의 중국과 거리를 두라는 압박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항소법원은 교역국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대부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입법 취지와 다르게 법을 적용했다는 건데 이 최종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재앙이 오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도울 것이라며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국 항소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게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를 부과했는데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April 2nd, 2025 will forever be remembered as the day American industry was reborn. 법원은 트럼프가 적용한 국제 비상경제권법엔 관세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도 함께 없던 일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과 직결된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의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과는 무관해 계속 부과됩니다. 법원은 연방 대법원에 재심 청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 효력 발동은 10월 14일까지 유예했습니다. 트럼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의 재앙이라며 대법원의 도움으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대법원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대법원 구도는 6대3으로 보수 우위지만 대통령 권한을 확대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신중한 입장이라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다음 달 3일 중국을 방문해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됐다 사망한 장병 유가족을 위로하는 행사를 또 열었습니다. 이번엔 유가족들 앞에서 속죄한다며 울먹거리는 육성까지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이채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사자 유족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다시 연 건 지난 21일에 이어 일주일여 만입니다. 1차 행사 땐 전사자 101명의 초상이 공개됐는데 이번엔 또 다른 242명의 초상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1차 때와 달리 김정은의 육성도 공개됐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은은 눈이 충혈된 채 울먹거리거나 고개를 숙였고 전사자 자녀들의 교육까지 언급했습니다. 평양의 새별거리라는 이름으로 참전군인 유족들을 위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 눈빛을 그려보며 우리 병사들이 가슴에 다시 한번 속죄합니다. 내가 유가족들, 저 애들을 맡겠습니다.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따른 군의 사기 저하와 민심 위반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다음 달 3일 첫 다자 외교 무대인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앞두고 러시아를 위한 희생을 강조하는 한편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궁여지책으로 파병을 했는데 북러 관계가 정상화되고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도 좋은 배경이 되었다. 영웅화를 통해서 김정은 체제,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전용 열차를 타고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김정은은 이르면 내일쯤 베이징을 향해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지금 중국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전승절 열병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 세계가 주시하는 이번 열병식에선 시진핑 주석 오른쪽엔 푸틴 대통령이, 왼쪽엔 김정은 위원장이 위치할 예정인데 국제사회의 중국 주도의 반서방 연대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천안문 광장 중앙에 전승 80주년을 상징하는 대형 구조물과 붉은 깃발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3만 7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도 설치됐습니다. 중국군은 부대별 행진 연습이 한창입니다. 这一次能够手勤带着老一辈航天人的奉献，新时代航天人的超越，接受军队统帅检阅，是莫大的荣光。 열병식에선 시진핑 주석 양옆으로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앉을 예정입니다. Наш президент на параде будет сидеть по правую руку от Си Цзиньпиня, а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 корейской. 북중러 3국 정상이 나란히 앉는 외교 무대는 탈냉전 이후 처음입니다. 텐진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SCO 정상회의까지 더해져 이번 주 중국엔 이란 대통령 등 각국 정상 20여 명도 함께합니다. 이른바 격변의 축 국가 정상들이 총출동해 중국 주도로 단합한 반서방 진영의 힘을 과시할 전망입니다. China's upcoming military parade is a chance for Beijing to show off its military hardware and its influence as a political power. 외신들은 서방에 대한 단결을 보여줄 것이라며 시진핑의 외교적 승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법무부 소속 청주 외국인 보호소 직원이 난민 신청자를 폭행한 사건. 지난 이틀간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4년 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가혹행위가 드러난 뒤 보호소 내 인권 침해 신고 창구도 마련이 됐는데 최근 2년 동안 관련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던 건지 조윤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외국인 보호소 직원이 난민 신청자에게 다가가더니 발로 걷어찹니다. 목을 잡고 벽으로 몰아붙인 뒤 수차례 발길질을 이어갑니다. 지난해 9월 청주 외국인 보호소 내부 CCTV입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작년부터 올해까지 청주 외국인 보호소 등 국내 보호소 2곳에 제출된 인권 침해 신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외국인 보호소에 머문 외국인은 1만 명에 이르는데 2년 가까이 내부에 접수된 인권 침해는 없는 겁니다.
보호 외국인이 인권 침해를 당하면 보호시설 내 지정된 인권보호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2021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수용자 가혹 행위가 드러난 뒤 소속 공무원 중 인권보호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기관 내에서 그냥 팀원 중 한 사람이 인권보호관이 되는 것이고 내 동료고 내 상사를 내가 고발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인권 침해를 제대로 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권 침해 개선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양한 국적의 보호 외국인과 언어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전북 완주에서 승객 3명을 태우고 달리던 택시가 돌연 방범용 CCTV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요. 택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흰색 SUV 택시가 숲속에 넘어져 있습니다. 보닛에선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잠시 후 소방대원들이 크레인을 동원해 차량을 들어올립니다.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전북 완주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방범용 CCTV를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약 30m 정도 떨어진 이곳 숲풀까지 튕겨져 나온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60대 택시기사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은 중상입니다. 전기차인 택시 배터리에 불이 붙었지만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그래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고 골절이 있는 타박상 같은. 사고는 편도 1차선 도로 내리막 구간에서 났습니다. 곡선 구간을 빠져나온 택시가 직선 구간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 차로에 설치돼 있던 CCTV 기둥을 들이받은 겁니다. 택시 운전사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자 진술을 좀 이따 들어봐야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분석과 함께 부상자들의 건강 상태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한밤중 서울 서초구 화훼단지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선 주차돼 있던 전기 자전거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신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이 붉은 연기로 뒤덮였고 화염은 비닐하우스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한 화훼단지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비닐하우스 4개 동이 불에 탔고 시커멓게 탄 자재들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경찰은 대피한 작업자 2명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세워진 자전거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폭발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치솟습니다. 차 옆에서 불타는 걸 제가 들어서 그 뒤로 뺀 거예요. 옮겨 놓으니까 충격이 가해졌는데 펑펑펑 터지더라고 바로.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여의도에서 공유 전기자전거에 불이 나 8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인근에서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엔 경인고속도로에서 80대 남성이 승용차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곳이라 경찰은 구체적인 진입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번식을 막기 위해 지자체는 지역 동물병원에 중성화 수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한 동물병원이 고양이 사진 한 장을 사용해 실제보다 더 많은 고양이에게 수술을 한 것처럼 부풀려 보조금을 타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마친 길고양이 정보를 등록하는 정부 사이트입니다. 지난 4월 1일 올라온 게시물과 12일 뒤 올라온 게시물의 사진 속 고양이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몸무게 등 생체 정보는 다릅니다. 이렇게 같은 고양이의 사진을 이용해 중성화 수술을 했다고 올린 게시물은 30분간 찾아낸 것만 10여 건에 달합니다. 모두 강원 화천의 한 동물병원이 올린 겁니다. 수술 횟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이상하다. 그걸 그렇게 돈이 나오는 건데. 자치단체는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병원에 수컷은 마리당 15만 원, 암컷은 20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해당 동물병원은 지난 3년간 최소 1억 원 넘게 받았습니다. 동물병원장은 사진 찍는 걸 깜빡해 같은 사진을 썼다면서도 부풀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혼자서만 하고 보통 새벽에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까먹은 경우들이 한두 번씩 있어서. 화천군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정수급을 했다 그러면은 그 환수 조치를 해야겠죠. 동일 보조사업은 더 이상 못하는 걸. 앞서 지난해 말 제주의 한 동물병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돼 자치단체는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수술 위탁을 취소했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학창시절 문구점화 뽑기 기계에 동전을 넣고 장난감을 뽑았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포장을 열며 뭐가 나올까 하는 설렘이 있었는데 이런 뽑기 자판기, 일명 가차 가게들이 최근 우후죽순 생기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소비에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오늘은 윤서하 기자가 이른바 랜덤 소비 열풍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알록달록한 뽑기 기계 앞에 몰려든 사람들. 원하는 상품이 나올 때까지 연신 버튼을 누릅니다. 기다리던 캐릭터가 나오면 환호하지만 본전이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된 랜덤형 뽑기 자판기, 일명 가차입니다. 작은 캡슐 안엔 아기자기한 열쇠고리부터 한정판 피규어까지 다양한 상품이 담겨 있는데 복권처럼 결과를 알 수 없다 보니 원하는 상품이 나올 때까지 홀린 듯 결제를 이어갑니다. 한 3만 원 써본 것 같아요. 여러 번 해서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저는 물 포켓몬 좋아해서 뽑았는데 꼬북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원하는 게 나오면 그 오는 쾌감?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같은 느낌으로. 인형 뽑기 열풍도 다시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혹시 운이 좋을지 모른다는 기대감과 마침내 원하는 인형을 잡아냈을 때 느껴지는 짜릿함은 한때 거리에서 없어진 인형 뽑기방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새로 생긴 인형 뽑기방은 700여 곳.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습니다. 돌고 돌아서 이제 또 다시 유행을 하게 돼가지고 하루에 거의 수백 명 이상은. 전문가들은 불황 속에서 작은 기쁨이라도 얻으려는 심리가 확률형 아이템 열풍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불황형 소비의 일종이다. 도파민을 파밍하듯이 짜릿한 그 뇌의 도파민을 자극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500원 있고 몇만 원짜리 탱크 막 기대를 하게 되니까. 이런 인기는 우리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인형도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과소비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 불필요하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쓰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 뭐가 나올지 모르는 인형과 아이템에서 즐거움을 얻는 현실. 결코 달갑지만은 않은 사회 현상이란 분석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 가뭄 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저녁 7시부로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앞서 강릉을 찾아 재난 상황을 점검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과 산간 벽지에는 채소와 고기 등을 구매할 식료품점도 없어지는 이른바 식품 사막화 현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이라는 건데요.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이런 지역에 식품을 공급할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식품 사막화 현상의 자세한 내용과 해법, 사회정책부 이상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식품 사막화라는 표현 좀 생소한데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네, 우선 관련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럭 한 대가 경북 의성의 한 마을에 들어옵니다. 안에는 밀가루, 라면, 냉동, 떡갈비 같은 식품들이 가득 들어있고 주민들이 이를 구매하기 위해 트럭에 모여 있습니다. 인근에 식료품점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이 마련한 식품 이동 트럭입니다. 이처럼 인구 소멸이 진행돼 주변의 농축산물 판매점이 마땅치 않은 농어촌 지역을 식품 사막화 지역이라고 합니다. 최근 식약처는 농협이 냉장 포장육과 달걀 등을 이동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품 사막화 지역 전국에 얼마나 됩니까? 네. 2020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37,500여 개 행정리 가운데 인근에 식료품점이 없는 지역 무려 27,600여 곳으로 73.5%에 달합니다. 10개 행정리 중 7개가 먹거리 살 곳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강원도의 경우 전체 행정리의 64.2%, 전남 83.3%, 경남 74.2%로 식품 사막화 지역이 아주 심각한 지역들로 꼽힙니다. 일례로 주민이 930여 명인 강원 춘천시 북산면의 경우 차로 1시간 이상 가야 식료품점을 찾을 수 있고 2021년 기준 주민이 180여 명인 전남 신안군 당사도는 차나 배를 타고 나가야 식료품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합니다. 10개 행정리 중에 7개 꼴이라는 거 좀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네. 식품 사막화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입니다. 주민 규모 자체가 줄어든 데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고령층이라 소비층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형마트는커녕 작은 식료품점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지역의 매장을 운영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지역은 대중교통 시설도 충분치 않아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인구 감소도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도 해결이 어렵다는 관측이 많은데 그러면 이 현상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식품 이동 트럭은 지자체 위주로 운영해왔는데 문제가 심각해질 조짐을 보이자 중앙부처인 식약처까지 뛰어들어 지원에 나선 겁니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농협이 사업에 나선 만큼 소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식약처는 판매처와 품목을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안전관리가 가능한 단체나 회사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점차 확대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냉장을 우선할 수 있는 냉장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요. 정부가 식품 사막화 지역을 도울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도시와 농촌 간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문제가 해소되겠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정호 전 대표가 형량을 낮춰주겠다며 주가 조작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특검은 이 전 대표가 공수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씨를 설득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귀금속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태영 기자입니다. 특검은 지난 22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실제로 송탁한 사실 있으십니까? 이정필 씨 회유하신 건 있으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주포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검은 공소장에 이 전 대표가 국회의원, 공수처장 등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말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범행 시점인 2022년 5월 당시 공수처장은 김진욱 전 처장이었습니다. 김 전 처장은 TV조선과 통화해서 7, 8년 전쯤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다며 개인적인 인연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씨의 진술만으로 기소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등 3개 혐의로 구속 기소한 특검은 추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불러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를 건넨 경위 등을 조사할 전망입니다. 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귀금속을 건넸다는 의혹을 두고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 위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치정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내연남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한 잔혹범죄라고 본 건데 숨진 여성뿐 아니라 내연남까지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식당 앞에 경찰차 여러 대가 출동했습니다. 식당 안에선 과학수사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후 누군가가 흰 천에 쌓인 채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지난 2월 이 식당 60대 여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여사장의 남편과 내연 관계였던 50대 여성이었습니다. 2사람밖에 없어요. 제 상자집에 몇 분. 치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사장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년여 전부터 흉기를 구입하는 등 오랜 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 이후 여성은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안 떨어져서 헤어지지 못하는 거라고 했냐며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내연남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선 여성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평소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인공지능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에도 주가가 지지부진하며 AI 기술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는 이른바 AI 거품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거품이다 아니다 감론을박이 오가는데요. 오늘 돈이 보이는 경제에선 최수용 기자가 AI 거품론을 짚어봤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로봇에게 새로운 두뇌를 선물하고 로봇은 선물 상자를 열어보고 신나게 춤을 춥니다. 엔비디아가 생성형 AI 등에 쓰이는 두뇌칩에 이어 로봇 두뇌칩까지 내놓은 겁니다. It could be the brain, it could be the manipulator. This processor basically is a universal robotics computer. 이틀 뒤 엔비디아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2분기 매출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This is the most amazing growth company we see in technology and in the world today. But still just fell just a smidge short of investor expectations. 일부에선 AI 거품이 터질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 AI CEO 샘 올트만은 최근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AI에 흥분한 단계에 있다며 AI 거품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증시 과열을 판단하는 지표인 버핏 지수는 현재 213%로 2000년대 초 닷컴 더블 당시에 150%를 뛰어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역사적 평균보다도 좀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실제로 나와 인기를 끌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젠슨 왕도 AI는 새로운 산업혁명이라며 거품론을 일축했습니다. 반도체라는 확실한 하드웨어 방법이 있기 때문에 AI의 응용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 거죠. 다만 단기적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분할 매수 같은 신중한 대응을 권장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일상 속 작은 불편을 해결할 아이디어 상품으로 창업에 나선 학생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방학 동안 상품을 개발하고 수익은 모두 기부했다는데요. 이나영 기자가 학생 사장님들을 만나봤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 3명이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무난하고 최대한 안 튀어야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태블릿 화면에는 각자 구상한 제품 도안과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아리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꾸리고 방학 동안 헤드셋을 개발했습니다. 헤드셋이라는 기기 자체에 있는 그런 한계들을 먼저 참고를 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방학 때도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친구들끼리 일단 먼저 만났고, 중학교 동창들이 모인 팀은 여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용품을 기획했습니다. 도안을 생각을 해왔는데 이거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지 않아? 일상 속 불편함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핫팩을 넣어 따뜻하게 쓸 수 있는 휴대용 담요가 된 겁니다. 생리통을 위한 주머니도 있고 끈도 있으니까 허리에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없던 제품이라 좋을 것 같다고. 시제품이나 도안으로 투자를 받거나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겁니다. 10대 입장에서도 온라인으로 많은 정보가 공유되면서 미리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이렇게 직접 기획해 만든 상품들로 얻은 수익을 모두 기부할 예정입니다. 어린 학생들이지만 작은 아이디어를 이용해 창업과 기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는 33도 안팎, 영남과 호남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내일 소나기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남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중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중부와 전남 동부, 경남과 제주에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5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1도, 대전 33도, 대구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화요일 낮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30일 토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